네, 우리나라에서 거시경제 지표를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이분이 경기가 좋다고 하면 좋은 거거든요. 오늘 현장에 기획재정부 2억 원 1차관 모셨는데요. 경기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 저희가 짧고 굵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시간에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제 고용통계 나왔는데 6년 8개월 만에 제일 좋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총론과 강론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먼저 총론 측면에서 규모면은 말씀 주신 대로 4월 취업자 수가 1년 전 대비해서 65.2만 명 증가하면서 증가폭 기준으로는 6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3월에 이어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3월에는 31.4만 명 증가하면서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플러스가 전환이 됐다면 네. 4월에는 그 증가폭이 65.2만 명, 2배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평가해 보자면 3월에는 어떤 개선세로의 전환 그 시작이었다면 4월에는 그 회복 흐름이 보다 뚜렷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겠고요. 그다음에 의미면을 보면 이제 다른 지표들 성장, 수출 이런 다른 실물 지표들은 좀 빠른 회복세를 보였는데 그동안 고용은 좀 회복이 더뎠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고용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회복에 그 시동을 걸었다. 그런 면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용에도 이제 봄이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용 지표가 제일 나중에 개선되는 지표잖아요. 일단 수출이 늘어나니 GDP가 올라가고 GDP 올라가고 조금 있다가 전체적으로 일자리 사정이 나아지다 보니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되는 건데 항상 고용 지표만큼 물이 반만 찼느냐 반이나 찼느냐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컨대 보면 대면 서비스는 아직도 고용 회복세가 멀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를 볼 때 절대 수준을 과거 1년 전이랑 비교할 거냐, 최근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비교할 거냐, 거기에 따라 이제 시각차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당연히 1년 전보다 비해서는 아직 회복이 충분하지가 않고 위기 이전 수준으로 특히 고용 같은 경우는 도달을 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최근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강론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로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고용이 네.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증가 전환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에 이제 직격탄을 맞았던 음식 숙박업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코로나 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증가 전환이 되면서 6.1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거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보면 아직도 뒤처져 있지만 최근의 흐름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 모습이 시초가 보이고 있다. 그런 데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근데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늘어난 일자리에 한 절반 이상이 민간 일자리였다. 예, 그런 부분들은 65.2만 개가 늘었는데 재정 일자리와 관련된 공공행정, 보건복지 이런 분야를 뺀 나머지 분야에서 한 35만 명이 늘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연령대별로 보면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모두 상승했다. 그런 부분도 좀 특이하게 저희들이 이제 볼 부분이 있는데 특히 청년층 같은 경우 역시 실업률 같은 게 코로나 위기 전 수준보다 계속 높아져 있지만 네. 이번 4월에 보면은 청년층 같은 경우는 인구가 청년층 저출산을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전에 비해서 12.9만 명이 사실 인구는 줄었습니다. 근데 취업자는 17.9만 명이 오히려 늘었기 때문에 인구 감소폭보다 일자리 증가폭이 훨씬 컸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고용률이라는 것이 인구 중에서 얼마가 취업했느냐 이것들이 네. 고용률인데 부모인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고 분자인 취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고용률 상승이 2.6%포인트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보이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이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 혼자 확 치고 올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서서히 고용이 나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체감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물가 얘기가 요새 참 많이 나옵니다. 미국에서도 간밤에 물가 급등해서 이거 생각보다 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지면 이자도 많이 내야 되고 투자하는 사람들 손해보는 거 아니야. 요거 떨고 있는 분들 많은데 국내에서도 보면은 4월 금통위에서 물가 걱정하는 금통위원이 3분이나 계셨거든요. 또 이번 달에도 이제 26일인가요? 27일인가요? 통화위원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금리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 요 걱정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물가를 볼 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거시적으로 볼 거냐, 미시적으로 볼 거냐. 거시는 이제 물가라는 거는
경제의 온도계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과열이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측정하는 어떤 전반적인 지표가 되겠고요. 그걸 갖고 이제 금리 정책을 할 때 하나의 판단 기준거로서 좀 하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월가에서 가장 지금 핫한 이슈가 네. 이 물가 자체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페드가 언제 테이퍼링을 시작할 건지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이걸 갖고 이제 해석들도 분분하고 그것에 따라서 시장이 변동성도 커지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이 4.2% 예상보다 굉장히 높게 나가면서 13년 사이에 가장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혹자는 이게 인플레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다. 어떤 분들은 일시적이고 기초적이지 않다. 네. 예를 들면 작년 4월에 미국의 CPI가 0.3%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은 기저 효과고 반은 이제 전월비로 0.8% 올랐으니까 그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차라든지 공급 측면에 약간 병목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페드 같은 데서는 일시적이고 물가가 결국 오른다는 거는 기조적이고 구조적이고 장기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쟁이 좀 있는 거고요.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아직도 이제 우리 같은 경우 똑같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작년 4월이 네.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기저적인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거시 전체적으로는 같이 봐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대신 미시 측면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지갑에서 생계비랑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생계비 부담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품목이 농축수산물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미시적인 관리도 굉장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금리를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추세적으로 우리 경기가 과열됐다 이렇게 진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소비자 물가라는 건 뭐 그 작황에 따라서나 뭐 수요에 따라서 급등락하기도 하니까 농산물하고 석유류는 이건 계절이나 아니면 작황의 흐름을 많이 타게 되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좀 안정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기록적인 장마 54일 그러니까 역대 최고의 장마 그다음에 또 한파 네. 그다음에 조류 인플루엔자 모든 것들이 다 겹쳐서 어떻게 보면 그 계절에 한 번 나오는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 네. 있어서 근데 이제 이것도 계절마다 새로 나오기 때문에 신작물이 나오면 그런 부분 이제 풀리는 부분들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시기에 보면 20불, 30불대가 지금 이제 60불대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60불대가 과연 여기서 더 올라갈지 지금 보면 한 60불 후반대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압박이 더 큰데 이 압박이 공급 측의 압박이냐 아니면 결국 수요 측의 압박이냐 이런 거고 미국 시장에서도 가장 연준이 이제 주목하게 보는 부분이 노동 시장입니다. 결국 노동 시장이 타이트해지면 그만큼 임금이 올라가고 수요 측의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네. 기조적으로 간다는 건데 미국도 보면 노동 시장이 최근에 한 26.7만 명밖에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고용 시장은 회복이 되려면 좀 더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차관님 미국 고용 시장이요. 이게 착실한 얘기도 나오는 게 아니 돈을 너무 많이 주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주장도 있어서 사실은 미국은 이제 모든 지표를 보면 일 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뺀다고 치면 이 사람들이 다 나가서 일자리는 충분하다. 사실상 시장 자체는 회복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미국 시장을 우리는 좀 긴장하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경제 흐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도 이제 코로나 위기 이전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고용이 회복됐다고 그러지만 한 82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전도 아직 못 찾은 그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까지 가는데 그 일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실업 수당을 너무 많이 줘서 근로의욕이 저하돼서 오히려 비경제 활동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 근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결국 노동시장에서 임금 인상이라든지 그럼 이제 기업이 필요하면 다른 식으로 임금을 올리든지 다른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노동력을 충당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경제 인터랙션으로 만약 임금이 올라가고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거고 그런 진행 속도에 따라서 경기의 과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 보면은 뭐 미국이야 워낙 천조국이라서 달러 찍어서 경기 회복하는데 팍팍 지원할 수 있다고 치는데 우리는 사실 수출이 가장 앞장서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수출이 기록적으로 늘어났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수출이 왜 이렇게 늘어났냐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는 추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측면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이 굉장히 위축됐다면 금년에 이제 많이 풀리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글로벌 경제가 회복됐을 때 그럼 가장 수혜를 받는 나라가 어디냐? 그럼 이제 한국이라고 보통들 많이 칩니다. 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코로나 위기 때 이걸 잘 막았기 때문에 네. 생산 기반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 글로벌 업턴 사이클이 됐을 때 가장 회복을 빨리 받고 이런 기회를 가장 잘 포착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 아니냐 하는 거고 실제로 나타난 수치를 보면 저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품목뿐만 아니라 바이오 헬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신산업 그래서 골고루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고 충실하게 우리 한국 수출이 그런 측면에서 그게 굉장히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도 모든 지역에 골고루 이 성장세가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은 글로벌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좀 견조한 흐름세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수출에 대해서는 칭찬할 부분도 많고 우리가 기대할 부분도 많은데 사실 그 GDP라는 거, 경제 성장이라는 게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가 굴려가는 자동차라고 치면 여기 내수가 아직까지 살아난다 이런 느낌을 확 받진 못하거든요. 특히 이 체감이 온도가 낮은 건 자영업이 어렵기 때문일 텐데 대면 서비스라고 말하는 것들 결국은 여기가 살아나야 진정한 펜트업 소비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결국 이제 경제라는 것들이 다 균형 성장을 해야 되고요. 축들이 여러 개가 있어야 힘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대면 서비스는 코로나 진행 상황 이것과 굉장히 맞물려 있고요. 과거 흐름을 보면 고용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흐름을 보면 그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그럴 때 전월비로 보면 빠집니다. 그 다음에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코로나랑 결국 이제 그 내수라든지 대면 서비스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본 전제는 이제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하고 그걸 진정시킬 거냐 그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내수 흐름을 보면 이제 내구 소비재 같은 것들이 좀 이제 증가하고 소비자 기대 심리도 네.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드 매출액도 보면 4월 들어서 보면 3월보다는 더 확장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1분기 GDP를 보면 민간 소비 같은 경우가 작년 4분기 마이너스에서 1분기에는 1.1% 증가를 보여서 흐름 자체는 이제 조금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관건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이 굉장히 큰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소비 회복세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구재를 사면서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컴퓨터, 자동차 뭐 이런 거는 어제 사고 오늘 또 사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살 만큼 샀다 하면은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요걸 소비할 수 있는 여력 혹은 구매 의사 이런 게 이어질까 요거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 예, 아주 잘 보셨는데요. 결국 소비라는 것들이 이제 소득의 함수기 때문에 이제 소득 기반이 이제 확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부는 작년에 안 쓴 가계저축 부분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보복 소비할 때 힘이 될 거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아지면 소득 자체 기반이 강화되기 때문에 일단 소득 그 힘이 이제 축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비 측면에서 보면 소비 측면에서는 내구재 같은 경우를 우리가 1년에 TV를 한 번 사지 뭐 매 분기마다 그쵸. 사지는 않지 않느냐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1인 가구라든지 가구 패턴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내구재도 계속 새로운 상품들이 또 줄지어서 또 수요가 창출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그 제일 궁금해하신 부분들이에요. 차관님 오신다고 하니까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뭐니 해도 이 부동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어제 그 여당 부동산 특위가 다시 출범을 해서 회의를 했고 청와대에서도 이호승 수석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1주택자 그리고 실수요자 1주택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세금 이런 것들은 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구체적으로 논의되신 바가 있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는 큰 대원칙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서민 주거 안정. 이 대원칙 하에서 투기 수요는 차단을 하고 실수요자는 보호를 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정책 방향 하에 이런 기조는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나갈 거고요. 다만 최근 여러 가지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1주택자라든지 무주택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부담이나 불편 이런 것들 초래한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서 보완할 부분 보완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과정 속에서 당정 간의 협의는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결과를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의견으로 종합을 하시는지. 예, 저희들이 하는 신속하게 그런 절차들은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번만큼은 당정청 간의 부동산 정책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만간 어떤 결론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바쁜 시간 쪼개서 현장에 나와주신 기획재정부 이혁원 1차관 말씀 감사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